예, 안녕하세요. 한국교원대에서 교육혁신을 전공하고 있는 김성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천에 있는 선생님들 또 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학교혁신의 철학입니다. 워낙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죠. 사또 마나부 교수의 학교개혁을 말하다, 뭐 이런 이제 책들인데요. 왜 사또 마나부 교수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와 상당히 유사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는 이분이 얘기했던 세 가지의 키워드가 여전히 우리 학교혁신 교육에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성이었습니다.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 이분이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나의 어떤 수업 영역이라고 하는 것들을 공적 자산, 공공재, 열려있는 관점으로 바라봤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수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나만의 영역이야, 사유지야, 폐쇄적인 영역이야 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또 마나부 교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공공성의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에 수업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개방해야 되고 나눠야 된다, 공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공공성으로 바라봤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의해서 수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데 이걸 잘 대처한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어요. 수업을 나의 사적인 영역으로 바라봤느냐 아니면 공적인 영역으로 바라봤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오는 산출물의 차이가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학교에서는 이 수업이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서로 바라보고 공유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인 건가? 그래서 우리 학교가 꿈꾸고 있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비전, 상들을 우리는 설정해 놓고 공유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사적인 공간인 거냐, 공적인 공간인 거냐, 우리 교육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그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로는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우리 공교육의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 교육기본법과 우리 교육과정 안에서는 민주시민 양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민주시민 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교과서만으로 가리킬 수 있는 것들인 건가? 결국 문화와 삶으로 가르쳐야 할 부분들인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학교의 교직원회의 자체가, 학교 운영위원회 자체가, 학생자치회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할 핵심 책무가 학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과서로 박자화된 지식이 아니라 삶과 문화로 가르칠 수 있는 자연스럽게 터득하고 익히는 이러한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또 마나부 교수가 학교만큼 민주주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곳은 없지만 학교만큼 민주주의가 가능하지 않은 장소도 없다. 학생도 교사도 학부모도 한 명 한 명이 주인공이 되어 협동하는 학교가 아니면 학교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하면서 만들어가야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탁월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걸 이제 수월성 교육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의 탁월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상대적인 비교, 경쟁의 관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두를 위한 수월성, 모두를 위한 탁월성이라고 하는 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도전적인 과제, 우리 학교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가 아니라 더 우리가 실천했던 것들보다 더 끌어올리는 부분들인 거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탁월성이라고 하는 어떤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이 배움의 공동체라고 하는 철학이 함께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간을 공공성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의 어떤 관점에서, 탁월성의 관점에서 한번 점검해보고 성찰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목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핀란드이기도 한데요. 사토 마나부 교수가 봤을 때 핀란드를 보니까 소위 교육의 질이라고 하는 것과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가 일정하게 양립되더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 평등을 추구하면서도 일정하게 이 교육의 질이라는 것들이 보장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아시다시피 이 동아시아 교육 자체가 상당한 어떤 그 경쟁 교육 중심의 양상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이제 지점 안에서 우리 동아시아 교육의 모습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성찰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라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 들어서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논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교육 체계에 대해서 성찰과 반성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어떤 자발적인 노력, 실천들이 작동이 되면서 일정한 경쟁 교육이 아니라 협력 교육의 어떤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어떤 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논문들이 나오고도 있거든요. 바로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이 현장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갔고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 왔었던 이러한 과정들이 축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퓰란의 그 학교개혁은 왜 실패하는가, 이 책을 많은 분들이 또 보고 계시거든요. 교육개혁이라는 것들이 왜 실패할까? 뭔가 잘못된 가설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잘못됐을까요? 우선은 지역마다, 학교마다 그 맥락과 문화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책을 설계했을 때는 평균값에 의해서 정책들을 설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가 이거니까 얘를 건드리면 해결될 거다. 이렇게 해서 정책들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현장이 그런가요? 현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한마디로 복잡계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선명하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문제점과 원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이 안에는 이성으로만 작동되지 않아요. 감성이 작동됩니다. 감정이 작동됩니다. 예전에 그 사람과 내가 관계 맺음했던 스토리가 또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비선형적인 어떤 모습들, 이성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감정의 역사,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어져 있다 보니까 학교가 쉽게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학교는 자극과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실적으로 변화라는 것들이 생각처럼 많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마이클 퓰란이 얘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의미의 공유입니다. 이것을 왜 해야만 하는 건가에 대한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변화가 나올 수가 없다. 이 의미의 공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나가려고 했을 때에 실천을 통해서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내 생각이 바뀌는 과정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학습 공동체라는 것들에 왜 참여해야 돼? 귀찮아, 짜증나, 싫어 이랬었는데 막상 이 과정 안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유익함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과정에서 내 생각이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격주마다 한 번 정도는 학습 공동체를 꾸려보자 라고 했을 때에도 이것을 그냥 교장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가는 개념이 아니라 이 시간들 자체가 정말 뭐 서로 친해지는 시간도 있고 그 안에 재미와 흥미와 의미라는 것들을 만약에 느꼈을 때에 내가 생각했던 것은 이런 거였는데 이 과정 안에서 이러한 좋은 점이 있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공유되어졌을 때 나눴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유익함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될 것들은 이 행동과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프로세스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내게 해 나갈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 있는 실행 이것들을 통해서 내 생각과 관점이 바뀔 수도 있다. 저는 이 변화의 프로세스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학교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해. 교사라면 적어도 이 정도만큼은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무엇인가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책무성과 책임성입니다.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욱더 중요하거든요.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누가 시켜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교사되는 어떤 양심에 의해서 나오는 혹은 전문적인 어떤 관점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중에서 되게 도와주고 싶은 아이가 있어요. 이런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거냐라고 하는 마음은 지침으로부터 나오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마음인 건데 이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들어오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부적인 책무성인 거죠. 우리 학교 안에서 수업의 질, 교육과정의 질, 평가의 질, 학급 운영의 질, 생활지도의 질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담보해 나가고 끌어올려 나갈 것인가 라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사들이라고 한다면 이것만큼은 우리가 가야 된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라고 하는 최소한의 규범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퓰란이 성공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너무 잡다하게 목표를 설정하지 말자라는 거죠. 소수의 높은 목표를 만들어 가보자 라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모든 영역 안에서의 리더십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높은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을 일정하게 잡아낼 필요가 있고요. 투자가 또 필요합니다. 그렇죠? 학습 공동체라는 것도 사람들의 어떤 역량을 높이기 위한 투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디에서 멈춰졌고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들인 거고요. 이 비징벌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한 신뢰에서 나오게 되는 모습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방해 요인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주는 것들인 거고요. 더 높은 것에 대한 어떤 도전, 이것은 이제 결국 미래형 학교의 모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